20살 청년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그는 죽기로 했어요. 아니,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그는 다시 기지로 돌아왔어요.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돌아온 가미카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총살, 자결 강요, 아니면 용서? 우리는 가미카제를 돌아올 수 없는 임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조종사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일본에서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죽음을 명령받았지만 살아남은 청춘들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4년 10월 필리핀 레이테만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은 사실상 괴멸당했습니다. 항공모함 4척과 전함 3척, 순양함 8척이 수장되었고 숙련된 조종사 수백 명이 전사했어요. 태평양의 제해권은 완전히 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항공기는 얼마 없었고 신참 조종사들은 제대로 비행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가미카제, 정식 명칭 신풍 특별공격대입니다. 발상은 단순했어요. 어차피 적 함대에 근접해도 폭탄을 명중시킬 실력이 없다면 조종사와 비행기를 통째로 폭탄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250kg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시속 500km로 항공모함 갑판에 충돌하면 이론상 함선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일본군 지휘부는 이것을 마지막 반격 카드로 여겼습니다. 정상적인 전투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한 명의 목숨으로 수백 명의 적을 제거하는 효율성을 노린 거죠. 하지만 이 작전은 처음부터 조종사들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광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기는 곧 수천 명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돼요. 초기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 징집된 학생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해군 항공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숙련 조종사들이 자원했어요. 그들은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의 베테랑이었고 항공모함 착륙과 야간 비행이 가능한 엘리트였습니다. 일본군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먼저 투입했어요. 이들에 대한 대우는 일반 병사와 달랐습니다. 식사는 쌀밥과 고기가 제공됐고 출격 전날에는 사케와 특식이 나왔어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고 신문은 연일 산화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미화했어요. 출격 직전에는 하치마키를 두르고 국화꽃을 받았으며 동료들의 만세소리와 함께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식과 예우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조종사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서 작성과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 천황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압박 장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종사들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출격했다고 해서 모두가 목표물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미카제의 실제 성공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미 해군 기록에 따르면 출격한 가미카제 중 실제로 함선에 명중한 비율은 10%에서 15%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85%는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되거나 바다에 추락하거나 아예 적 함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미군의 방공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가미카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했어요. 먼저 레이더로 50km 밖에서 적기를 탐지하면 F-6F 헬캣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섭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40mm 대공포가 하늘을 뒤덮고 그것도 통과하면 20mm 기관포가 난사됐어요. 가미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총알 장막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설령 운 좋게 함선 근처까지 접근해도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신참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의 급소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중앙에 충돌해봤자 큰 피해를 줄 수 없었고 함교나 탄약고를 맞춰야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체 결함과 연료 부족,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실패는 필연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조종사들은 다시 기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미카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일본군은 조종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연료를 편도만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일본군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과는 달라요. 일본군은 가미카제 전투기에 왕복 연료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기체 결함이나 기상 악화로 회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그냥 추락해서 조종사와 비행기를 모두 잃게 돼요. 일본군 입장에서 숙련된 조종사는 귀중한 자원이었고 비행기 역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 함대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수색 비행을 하면서 목표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편도 연료로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군 항공대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출격 전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전쟁 말기로 갈수록 연료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연료가 없어서였어요. 일본군의 목표는 조종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 함선을 격파하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조종사가 살아서 다시 출격할 수 있어야 했어요. 가미카제 조종사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일본군의 대응은 생각보다 관대했습니다. 특히 명백한 기술적 문제나 불가항력적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도 없었어요. 기체 엔진 고장과 폭탄 투하 장치 오작동, 무전기 파손, 악천후로 인한 시계 불량, 이런 이유로 회항한 조종사는 단순히 다음 출격 대기 명단에 다시 올라갔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출격했다가 돌아온 조종사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떤 조종사는 5번 출격했다가 5번 모두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고 6번째 출격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는 3번 연속 악천후로 목표를 찾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상관은 다음엔 날씨가 좋을 것이라며 다시 보냈어요. 지휘관들도 이 작전의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말기로 갈수록 조종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살아 돌아온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어요. 1945년 4월 이후에는 신참 조종사들이 비행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입됐기 때문에 경험 있는 조종사는 그 자체로 전력이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비인간적이었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았어요. 조종사를 처형하는 것보다 다시 출격시키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항이 용인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적 함대를 명확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경우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왜 돌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조종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했어요. 대공포가 너무 심했다, 고도가 맞지 않았다, 적절한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미카제는 거의 항상 집단으로 출격했어요. 보통 5대에서 10대가 함께 날아갔고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출격했다가 혼자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반면 여럿이 함께 출격하면 누가 적 함대에 도달했는지, 누가 격추당했는지, 누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는지 동료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출격 직전 술을 마시게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케 한두 잔은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망설이게 되고 망설이면 돌진하지 못합니다. 일본군은 조종사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조종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오면 의심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돌아온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얼마나 처벌받았을까요? 미군 신문 기록과 일본군 내부 문서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가미카제 조종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훈련된 파일럿과 비행기, 그리고 폭탄이라는 복합 자원의 결합체였습니다. 이 자원은 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해군 항공대 기록을 보면 같은 조종사가 여러 번 출격 명단에 오른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조종사는 7번 출격했다가 6번 돌아왔고 7번째에 전사했어요. 또 다른 조종사는 4번 출격 후 모두 생還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비인간적이었지만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현실적이었어요. 조종사를 죽이는 것보다 다시 쓰는 것이 전쟁 수행에 유리했습니다. 다만 극히 드문 예외는 있었어요. 기록에 남은 사례 중 하나는 9번 연속 출격했다가 9번 모두 돌아온 조종사입니다. 이 경우 지휘부는 그를 겁쟁이로 규정하고 처형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전체 가미카제 작전에서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살아 돌아와도 다시 출격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일본군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작전 수행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미군에게 구조된 조종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고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라는 비난과 멸시가 쏟아졌어요. 가미카제는 죽어야만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영웅이 될 자격을 잃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는 가미카제를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사한 조종사들이 신으로 모셔졌고 영화와 소설은 그들의 희생을 숭고한 애국심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에는 살아남은 조종사들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고 스스로도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 겁쟁이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일부 생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만든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한 생존자는 출격하기 전날 밤 동료들과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살아남은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다. 죽은 동료들에게 미안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가미카제의 신화를 산산이 부쉈습니다. 가미카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가 만들어낸 최악의 비극 중 하나였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를 폭탄으로 만들어 적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 살아 돌아왔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원한 것은 조종사의 죽음이 아니라 작전의 성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본군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죽음은 강요됐지만 실패는 금기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조종사들은 동료들의 의심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해야 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웅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가미카제는 명예로운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긴 광기의 증거였고 그 광기의 생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